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은숙 씨는 이제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건 오늘도 그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젯밤 미리 씻어둔 쌀을 꺼내 밥솥에 앉혔습니다. 보통 집에서 두 사람이 먹는 아침이라면 한 공기 반이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은숙 씨 집 밥솥에는 4공기 분량의 쌀이 들어갔어요. 이게 정상인가? 중얼거리면서도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무쳤어요. 그런데 반찬 그릇이 보통 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마치 식당용 같았죠. 6시 반쯤 되자 안방에서 기척이 들렸어요. 남편 태수 씨가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은숙 씨의 어깨가 살짝 긴장했어요. 여보, 밥 다 됐어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뭔가 허기진 짐승 같은 느낌이랄까요? 상을 차리는 은숙 씨의 손놀림은 빨랐어요. 익숙함에서 오는 속도였죠. 밥 3공기를 한꺼번에 퍼서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밥은 반 공기도 채 안 되는 양이었어요. 오늘 반찬이 이게 다야? 태수 씨가 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 멸치볶음 5가지나 되는 반찬이었는데도요. 은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어젯밤 남은 제육볶음까지 꺼내 데웠어요. 이게 그들의 아침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반복되어 온 풍경이었죠. 태수 씨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식탁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비웠어요. 김치찌개 국물에 말아서 후루룩 넘겼죠. 은숙 씨가 자신의 밥을 한 숟가락 뜨는 사이 남편은 벌써 2번째 공기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태수 씨가 말했어요. 방금 2공기를 먹고도 배고프다는 겁니다. 계란말이가 접시에 6조각 있었어요. 은숙 씨가 하나 집으려는 순간 태수 씨의 젓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번에 3조각을 집어가더니 입에 넣었죠. 은숙 씨는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제육볶음을 데워 올렸을 때였어요. 이거 어제 먹던 건데 왜 이렇게 적어? 태수 씨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2근어치로 만든 제육볶음이었어요. 보통 가정이라면 서너 끼는 먹을 양이죠. 그런데 하루 만에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드셨잖아요. 은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좀 남겨놨어야지. 나 점심에도 먹으려고 했는데. 태수 씨는 남은 제육볶음을 접시째 자기 앞으로 당겼습니다. 밥 3공기. 김치찌개 한 냄비의 절반. 계란말이 5조각. 제육볶음 전부. 멸치볶음 반찬 그릇의 대부분. 이게 태수 씨의 아침 식사였어요. 시계를 보니 불과 1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먹는 속도마저 빨랐죠. 휴, 이제야 좀 사는 것 같네. 태수 씨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은숙 씨는 자신의 밥그릇을 보았습니다. 거의 그대로였어요. 식욕이 사라졌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은숙 씨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장을 보러 가는 날이거든요. 보통 집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잖아요. 그런데 은숙 씨는 일주일에 2번씩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큰 카트를 끌고 마트 입구에 섰어요. 다른 사람들 카트를 보면 적당히 담겨 있습니다. 반쯤 차거나 많아야 3분의 2 정도? 은숙 씨의 카트는 달랐어요. 넘칠 듯이 가득 담았죠. 먼저 쌀 코너로 향했습니다. 10kg 한 포대 주세요. 2주 전에도 샀는데 벌써 다 떨어졌어요. 일반 가정이라면 한 달은 먹을 양인데 말이죠. 정육 코너에서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삼겹살 2kg, 소불고기 1.5kg, 닭가슴살 1kg. 계산을 해보니 이번 주 식비가 또 15만 원을 넘을 것 같았어요. 은숙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작년에 받은 국민연금 명세서가 떠올랐거든요. 2사람 합쳐 월 80만 원 정도. 거기에 태수 씨가 가끔 하는 일용직 수입이 30만 원 남짓. 월세가 45만 원이고 식비만 6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어떻게 살지? 중얼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해봤자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장은 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굶을 수는 없잖아요. 라면 코너에 섰어요. 한 박스만 사야 하는데. 태수 씨는 밤에 출출하다며 라면을 자주 끓여 먹었습니다. 한 번 끓일 때 2개씩. 그것도 사리를 추가해서요. 결국 2박스를 카트에 담았어요.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선 젊은 부부의 카트를 보니 아기 기저귀며 분유며 가득했어요. 저 집은 아기 때문에 돈이 들겠구나. 은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남편 입 때문에 돈이 드는데 총 18만 3천 원입니다. 카드를 내밀며 은숙 씨는 한숨을 삼켰어요. 이게 3일치 장값이었습니다. 3일 뒤면 또 와야 해요. 마트를 나서는데 허리가 아팠습니다. 71살의 나이에 무거운 짐을 들고 걷는 게 쉬울 리 없었죠. 그래도 걸었어요. 택시 타면 돈이 또 드니까요. 집까지는 15분 거리. 중간에 2번 쉬었습니다. 숨이 차올랐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은숙 씨는 다시 짐을 들었어요.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은숙 씨는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고 손자들을 위해 탕수육도 튀겼죠. 갈비찜에 생선구이까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준비했어요.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은숙 씨의 얼굴에 드물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뭐 좀 사올 걸 그랬어요.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많이 해뒀으니까 편하게 먹어. 은숙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밥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왔으니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자, 다들 앉아서 먹자. 태수 씨가 먼저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태수 씨의 숟가락 속도가 빨랐습니다.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뜨더니 갈비찜을 통째로 하나 집어 입에 넣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들 밥을 챙기려고 갈비를 집으려는 순간 태수 씨의 젓가락이 더 빨랐습니다. 2개를 한꺼번에 집어갔죠.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아, 그래. 태수 씨는 대답은 했지만 속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잡채 접시가 순식간에 반으로 줄었어요. 탕수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만든 건데 아이들은 겨우 1~2개 먹었을 뿐이었죠. 할아버지, 저도 탕수육 먹고 싶어요. 8살 손녀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 할아버지가 남겨줄게. 태수 씨가 말했지만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은숙 씨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동실에 남겨둔 탕수육을 꺼내 급하게 튀겼죠.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갈비찜이 거의 사라진 뒤였어요. 아들 내외는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반찬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또 고생하셨네요.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많이 먹어야지. 은숙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아들 가족이 돌아간 뒤 은숙 씨는 텅 빈 그릇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 좀 신경 써주세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은숙 씨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은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태수 씨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가계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실 등만 켜고 조용히 숫자들을 들여다봤죠. 이번 달 식비 58만 원. 지난달 식비 61만 원. 그 전달 식비 55만 원. 평균 60만 원씩 나갔어요. 2사람이 먹는 식비치고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은숙 씨의 친구들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쓴다고 했거든요. 수입을 적어봤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태수 씨 일용직 수입 평균 30만 원. 합쳐서 110만 원.
월세 45만원, 식비 60만원. 이것만 105만원이에요.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교통비 나머지는 어떻게 감당하죠? 휴.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은숙 씨는 자신의 옷장을 떠올렸어요. 5년 전에 산 옷이 아직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새 옷을 사본 게 언제였던가? 친구들이 만나자고 할 때도 자주 거절했어요. 식사하면 또 돈이 드니까요. 머리를 자르는 것도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최대한 미뤘어요. 의료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도 매달 적자였습니다. 예전에 모아둔 적금을 조금씩 깨쓰고 있었어요. 그것마저 이제 바닥이 보였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럴 줄 몰랐어요. 태수 씨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실제로 그랬고요. 젊었을 때는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많이 먹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태수 씨는 육체 노동을 주로 했는데 70이 넘으니 일거리가 확 줄었어요. 수입은 적어지는데 식사량은 그대로였죠.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먹는 걸까? 대체 왜? 은숙 씨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줄여 먹자고,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그럴 때마다 태수 씨는 같은 말만 했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하지만 다음 식사 때면 똑같았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그러는 것 같았어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이미 흘릴 만큼 흘렸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내일도 5시 반에 일어나야 하는데. 은숙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쓰러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옆에서는 여전히 태수 씨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은숙 씨는 24살에 태수 씨를 만났습니다. 중매로 맺어진 인연이었죠.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시대였으니까요. 첫 만남에서 태수 씨의 인상이 괜찮았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열심히 한다는 주변 평판이 좋았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들어간 날, 은숙 씨는 첫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태수 씨가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속도가 빨랐어요. 신랑이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은숙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밥 2공기를 뚝딱 비웠어요. 아, 맛있었어. 밥 좀 더 있어? 은숙 씨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한 음식을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니까요. 네, 드릴게요. 그때는 그게 사랑스럽기까지 했어요. 시댁에 첫 인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숙 씨를 조용히 불렀어요. 며느리, 우리 태수가 좀 많이 먹는 편이야. 아, 네. 괜찮습니다. 남자가 밥을 잘 먹어야 힘도 쓰고 복도 있는 법이니 잘 챙겨주면 좋겠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때는 정말 괜찮았어요. 태수 씨가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꽤 괜찮았거든요. 많이 먹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은숙 씨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남편은 밥을 잘 먹으니까 일도 열심히 하는 거야. 친구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신랑은 한 끼에 밥을 3공기씩 먹어. 어머, 정말? 장사라도 하니? 그러게. 근데 일 잘해서 벌이가 괜찮아.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죠. 은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좋아했고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태수 씨의 월급으로는 빠듯해졌죠. 그런데 태수 씨의 식사량은 줄지 않았어요.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만 먹으면 안 될까요? 응. 아, 그래. 그럴게.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식사 때 보면 또 똑같았어요.
잠깐만 참으면 되겠지. 은숙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50년 가까이 이어질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죠.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태수 씨의 식사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은숙 씨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어요. 아침은 푸짐하게, 점심은 태수 씨가 도시락을 싸가니까 저녁은 조금 줄여서. 그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했죠.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초등학교에 들어간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힘쓰는 일을 하셔서 그래. 배가 많이 고프신 거야. 근데 우리는 조금 먹잖아. 우리는 그만큼 안 고프니까. 은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은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말이죠. 시간이 더 흐르면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인데도 고기를 자주 못 먹였어요. 태수 씨가 고기 반찬을 순식간에 먹어치웠거든요. 여보, 애들 먹을 거 좀 남겨주세요. 은숙 씨가 말했습니다. 아, 미안. 그냥 손이 가더라고.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다음에도 똑같았어요. 결국 은숙 씨는 아이들 몫을 따로 챙겨놓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태수 씨 혼자 음식의 절반을 먹었죠. 시누이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오빠는 진짜 밥통이야. 혼자 다 먹네. 태수 씨는 멋쩍게 웃었어요. 미안. 내가 좀 많이 먹지? 하지만 젓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거든요. 남편이 눈치 없이 보이는 게.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좀 조절해주세요. 너무 민망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태수 씨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숙 씨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남편이 고의로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특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많이 느꼈죠. 엄마, 왜 우리는 맨날 밥이랑 김치만 먹어? 둘째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게 엄마가 반찬을 못 만들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반찬은 많이 만들었는데 아빠가 다 먹어버렸던 거죠. 은숙 씨는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나이 들면 식사량도 줄어들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완전히 빗나갔죠. 나이가 들수록 태수 씨의 식사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50대가 되면서부터였어요. 현장 일이 줄어들자 태수 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횟수도 늘어났죠. 아침, 점심, 저녁은 기본이었어요. 거기에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야식까지. 하루에 6번을 먹었습니다. 여보, 점심 먹은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배고파. 뭐 좀 없어? 냉장고를 뒤적이는 태수 씨의 뒷모습을 보며 은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식이 특히 문제였어요. 밤 11시쯤 되면 태수 씨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잠깐 뭐 좀 먹을게. 라면을 끓이거나 밥을 데워 먹거나 빵을 꺼내 먹었죠. 은숙 씨가 자고 있으면 조용히 먹었지만 결국 그 흔적은 남았어요. 아침에 부엌을 보면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의 반찬들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요. 여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야식은 좀 그만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요. 태수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자다가 배고프면 잠이 안 와서. 저녁을 그렇게 많이 먹고도 배가 고파요? 은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자꾸 배가 고픈 거야. 태수 씨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은숙 씨는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낮에 밥을 3끼 챙기는 것도 버거운데 태수 씨는 밤에 또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장을 또 봐야 했죠. 몸도 지쳤지만 마음이 더 지쳤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친구들은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봐주면서 여유롭게 살았어요.
은숙 씨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남편 먹을 것 준비하느라 바빴거든요. 한 번은 친구가 물었어요. 은수가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와? 다들 네가 보고 싶대. 아, 그게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 애들도 다 컸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하루에 6끼를 먹어서 나갈 시간이 없어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냥 집안일이 좀 많아.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보다 훨씬 늙어 보였죠. 이게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니까.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니까. 은숙 씨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은숙 씨가 35살 때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났어요. 며느리 우리 태수 잘 부탁해.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였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태수가 좀 특이한 아이야. 어릴 때 많이 굶었거든. 네.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이야기를 들어봐. 그럼 이해가 될 거야.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어릴 때 굶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궁금했지만 태수 씨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태수 씨가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신우이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언니, 시어머님이 오빠가 어릴 때 굶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신우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빠한테 들어봐.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대충이라도. 언니, 미안해. 나도 잘 몰라. 오빠가 태어나기 전 일이거든.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마다 태수 씨의 식사량이 화제가 되곤 했어요. 태수는 여전히 잘 먹네. 맞아, 어릴 때부터 그랬지. 큰형님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친척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나누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동생이 술김에 말을 흘렸어요. 형님이 저렇게 된 게 다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요? 아, 아니야. 내가 괜한 말을 했네. 시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은숙 씨는 답답했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남편이 원래 식성이 좋은 걸까? 아니면 정말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시댁 친척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 거죠. 이제 남은 건 시누이뿐이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도 자세한 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 씨는 그냥 포기했어요. 알아서 뭐 하겠어.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뭘까? 그걸 알면 정말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의 답을 알게 되는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 집에 놀러 가기 싫어. 왜? 무슨 일 있니? 친구네 집에서 밥 먹으면 내가 이상하게 느껴져. 뭐가? 다른 집은 음식이 많이 남잖아. 그런데 우리 집은.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집이 다르다는 걸. 그리고 아빠가 너무 빨리 먹어서 친구들이 놀랄 것 같아. 둘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친구 못 데려와. 왜? 아빠 때문에 창피해. 아이들의 말에 은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춘기였던 아들들은 점점 아빠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도 피했어요. 나 밥 먹었어. 친구랑 먹고 올게. 거짓말이었어요. 은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랑 식사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는 걸.
태수 씨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혼자 밥을 먹었죠. 은숙 씨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가 불행해 보였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간 거였지만 은숙 씨는 알았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걸. 명절에 집에 올 때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자고 바로 올라갔어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핑계였죠. 그냥 집이 불편한 거였어요.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 예식장에서 아들의 장인 장모가 왔어요. 피로연 때였습니다. 태수 씨가 평소처럼 음식을 빠르게 먹었죠. 장모가 은숙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렇게 빨리 드시면 소화가 안 될 텐데. 은숙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남의 집 사람 앞에서 부끄러웠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은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좀 그랬어요. 뭐가? 사람들 앞에서 너무 빨리 드셨잖아요. 미안. 태수 씨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문제라는 걸. 하지만 알면서도 못 고쳤어요. 아니, 고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둘이 마주 앉았을 때 태수 씨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배가 고프면 정말 미칠 것 같아. 태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숙 씨도 울컥했어요. 50년을 살면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태수 씨가 60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릎이 아프다고 했어요.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당연했죠. 체중이 95kg까지 늘어났으니까요. 키가 170cm도 안 되는 사람이 거의 100kg이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요. 은숙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뭐. 태수 씨는 병원 가는 걸 싫어했어요. 돈도 들고 뭔가 무서운 진단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휴휴 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죠. 당신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제발 병원 가요. 은숙 씨가 간청했지만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태수 씨가 화장실에 자주 가더니 아침에 말했습니다. 소변색이 좀 이상해. 어떡해요? 너무 진해. 그리고 자꾸 목이 말라. 은숙 씨는 그제야 남편을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고혈압도 있으시네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당이 250이 넘습니다. 정상은 100 전후인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이 조절이 중요해요. 의사는 태수 씨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부터라도 식사량을 확 줄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줄여야 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죠? 응, 알아. 이번엔 정말 조심할게. 하지만 다음날 아침. 태수 씨는 또 밥 3공기를 비웠어요. 여보. 미안해, 습관이 되어서.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식사량이 줄지 않으니 혈당 조절이 안 됐어요. 한 달 뒤 다시 병원에 갔어요. 약을 드시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지네요. 식사는 조절하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은숙 씨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게 식사량을 잘 못 줄이세요. 환자분,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무서워요. 실명할 수도 있고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태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가 은숙 씨에게 말했어요.
나 정말 무서워. 그럼 이제라도 식사량을 줄여요. 그게 안 돼. 정말 안 되는 거야. 태수 씨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남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석 달 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태수 씨의 체중은 100kg을 넘었어요. 혈압은 16만 100. 위험 수치였죠. 환자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 말 안 믿으시면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똑같은 말 들으실 겁니다. 의사는 은숙 씨를 향해서도 말했어요. 보호자분, 집에서 식사 관리를 엄격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건 환자분 혼자 할 수 없어요.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도 막막했어요. 그동안 안 해본 게 아니었거든요. 수십 년을 노력했는데도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은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강하게 나가야겠어. 다음 날부터 식사량을 확 줄였어요. 밥은 한 공기 반만, 반찬도 적당한 양만 상에 올렸습니다. 이게 다야? 태수 씨가 상을 보며 물었어요. 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해야 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적잖아. 정상적인 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먹어요. 은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했어요. 15분 만에 다 먹고는 밥을 더 달라고 했죠. 안 돼요. 조금만 더. 배가 고파. 참으세요.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태수 씨는 불만을 토로했지만 은숙 씨는 꿋꿋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태수 씨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배고파서 잠이 안 와. 집중이 안 돼. 왜 나한테만 이래.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은숙 씨가 잠에서 깼는데 옆에 태수 씨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남편이 냉장고 앞에 서 있었어요.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죠. 여보. 미안, 배가 너무 고파서. 태수 씨의 표정이 마치 죄를 지은 사람 같았어요. 안 돼요.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은숙 씨가 라면을 빼앗으려 했어요. 제발 이것만 먹게 해줘. 태수 씨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숙 씨는 무너졌어요. 남편이 자신에게 음식을 구걸하는 모습이 너무 슬펐거든요. 드세요. 조용히 말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식이 조절은 실패했습니다. 은숙 씨도 지쳤고 태수 씨도 괴로워했어요. 결국 의사가 인슐린 주사를 처방했습니다. 약으로는 안 되니까 주사를 맞으셔야겠어요. 하루에 2번 태수 씨는 스스로 배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은숙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는요. 인슐린을 맞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혈당은 약간 안정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태수 씨의 식사량은 변하지 않았고 체중도 계속 늘었어요. 이제는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외출을 안 했습니다. 나가기 싫어. 숨차서 못 걷겠어. 집에만 있으니 활동량은 더 줄었죠. 그러면서 체중은 더 늘어났어요. 악순환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하루하루가 지칠 뿐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태수 씨가 밥을 먹는 걸 지켜보고, 설거지하고 다시 점심 준비하고, 장 보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똑같은 일상이 50년 가까이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겼어요. 은숙 씨만 집에 묵혀 있었죠. 은숙아,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갈 건데 너도 갈래? 친구가 전화로 물었어요. 미안해. 나는 못 갈 것 같아. 왜? 애들도 다 컸잖아. 이제 좀 놀아야지. 집에 일이 있어서. 무슨 일? 남편한테 사흘만 밥 해놓고 가면 되잖아. 사흘치 밥을 미리 해놓는다?
은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태수 씨는 하루 만에 다 먹어버릴 겁니다. 다음에 갈게. 넌 맨날 다음에라고만 하더라. 대체 언제 다음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숙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가 많이 휘어졌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눈가에 다크서클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70을 넘긴 나이니 당연했죠. 하지만 또래 친구들보다는 훨씬 늙어 보였어요. 손을 보니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매일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주방 일을 하니까 그랬겠죠. 무릎도 아팠어요. 요즘은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당연한 걸 새삼 깨달았어요. 문득 미래가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어떡하지? 태수 씨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제대로 못 짓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못 합니다. 그동안 모든 걸 은숙 씨가 해왔으니까요.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그날 밤 태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준비? 나나 당신이나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혹시 아프면 어떡해요? 걱정 마. 큰일 없을 거야. 태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다니까. 자, 이제 자자.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은숙 씨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아빠 건강은 어때요? 응, 그냥 그래. 그냥 그렇다는 게 뭐예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인슐린 맞고 있어. 엄마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힘드시죠? 은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엄마.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마세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큰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요양보호사라도 쓰시는 게 어때요? 엄마 혼자 아빠 돌보기 힘드실 텐데. 아니야. 그럴 돈 어디 있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가 번 돈은 네가 쓰고 애들 키워야지. 그래도. 됐어.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은 뒤 은숙 씨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둘째 아들도 명절 때 왔다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세요. 무슨 소리야? 아빠를 요양원에? 그게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나을 것 같아요. 안 돼. 부부가 평생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떨어져. 하지만 엄마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둘째의 말이 맞았어요. 은숙 씨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걱정 마.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잖아요. 둘째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괜찮아. 나는 건강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은숙 씨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가 자주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죠. 가끔 어지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갈 여유가 없었다는 게 정확했어요. 자기 건강은 뒷전이었죠. 남편 챙기기에도 벅찼으니까요. 며느리도 걱정했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늙으면 다 이래. 그래도 어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은숙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핏기가 없고 칙칙했죠. 화장 안 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웃으며 말했지만 며느리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손주들도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막내 손녀가 물었어요. 아니야. 할머니 안 아파. 그런데 할머니 얼굴이 아픈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은숙 씨는 울컥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티가 났나?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지쳐 보이는 얼굴, 축 처진 어깨, 구부정한 등. 은숙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은 계속 걱정했지만 은숙 씨는 계속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버텼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견뎠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은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내 인생이 뭐였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살에 결혼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50년을 남편을 위해 살았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짓고, 남편이 먹는 걸 지켜보고, 다시 다음 식사를 준비하고, 그게 은숙 씨의 하루였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일까? 무엇을 할 때 행복할까?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어요. 재봉을 배워서 작은 가게를 하고 싶었죠. 옷 만드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에 아이 키우느라,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꿈은 어느새 사라졌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좋아했어요.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하지만 그것도 멀어졌습니다. 집을 비울 수 없었거든요. 남편 식사를 챙겨야 했으니까요. 이제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은숙이는 맨날 바빠서 안 나온다며 부르지 않았죠. 은숙 씨는 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었지만 외로웠어요. 대화가 없었거든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응.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제대로 된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었어요. 남편은 TV만 보고 은숙 씨는 부엌에 있고, 우리가 정말 부부인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사랑했어요. 서툴지만 서로를 아끼려고 노력했죠. 언제부터 식사 문제가 전부가 되어버렸을까? 사랑은 언제 식어버린 걸까? 은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 걸까?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서러웠습니다. 50년을 참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생각할수록 막막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혼자. 남편이 깰까봐 숨죽여 울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수 씨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조용히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살아야 하니까. 남편이니까. 은숙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들려고 애쓰면서. 그날은 보통의 아침과 다르지 않았어요. 은숙 씨가 밥을 짓고 상을 차렸습니다. 태수 씨가 일어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오늘 국이 좀 싱거운데. 그래요? 제가 간을 덜 했나 봐요. 평범한 대화였어요. 태수 씨가 밥 2공기를 먹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여보? 은숙 씨가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태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쓰러졌어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여보, 당신. 은숙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나왔죠. 안 돼, 안 돼.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침착하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구급대원과 통화하는 동안에도 은숙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숨은 쉬고 계시나요? 예, 숨은 쉬는 것 같아요. 그럼 옆으로 눕혀드리고 기다리세요. 곧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옆으로 눕혔어요. 태수 씨의 몸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발 깨어나요.
응. 남편이 손을 잡고 애원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5분이 10분같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가 어디 계세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태수 씨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은숙 씨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보호자분 같이 가셔야죠. 구급대원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네. 급하게 지갑과 휴대폰을 챙겨서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구급차 안에서 대원들이 태수 씨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네요. 뇌졸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졸중이요? 은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 도착해서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달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은숙 씨는 남편이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죠. 환자 어디 계세요? 태수 씨를 급하게 응급실 안으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응급실 문이 닫혔어요. 은숙 씨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 있었죠. 이럴 줄 알았어. 의사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식사를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자책하는 마음에 눈물이 또 흘렀어요. 복도에는 은숙 씨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은숙 씨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마음은 조마조마했죠. 아이들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쓰러졌어. 뭐라고요? 어디 계세요? 병원 응급실. 지금 갈게요. 큰아들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둘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형이 연락했어요. 저도 가고 있습니다. 은숙 씨는 다시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은숙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환자분 뇌졸중입니다. CT 찍어보니 뇌에 출혈이 있네요.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시죠? 네. 그게 원인입니다.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터진 거예요. 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지금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24시간 지켜봐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남편이 깨어날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은숙 씨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큰아들과 둘째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엄마, 아빠는요? 중환자실로 옮긴대. 은숙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술은 안 해요? 일단 지켜본대. 상황 봐서 결정한다고. 엄마는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은숙 씨를 붙잡았어요. 은숙 씨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앉으세요.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물 마세요. 은숙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갔더군요. 중환자실로 태수 씨가 옮겨지는 모습을 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줄이 연결된 채로. 저기 아빠다. 둘째가 유리창 너머로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빠 깨어나시겠죠?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하는데. 은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저 복도에서 기다릴 뿐이었죠.
엄마, 집에 가서 쉬세요. 저희가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만약에 아빠가 깨면 내가 있어야지. 은숙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셋 다 병원에 남았어요.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조명은 어두웠고 가끔 간호사들이 지나갔어요. 은숙 씨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만약 남편이 깨어나지 못하면, 만약 장애가 남으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떠올랐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은숙 씨는 추웠지만 옷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큰아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은숙 씨에게 덮어줬습니다. 엄마, 추우시죠? 고마워. 은숙 씨는 아들의 옷을 꼭 안았어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은숙 씨와 아이들을 불렀어요. 보호자분들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뇌의 이 부분에 출혈이 있습니다. 검은 화면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출혈이 꽤 큽니다. 지금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뭔가요? 큰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후유증이요? 반신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장애도 가능하고요. 은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은 안 하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수술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출혈이 멈춘 상태니까 지켜보는 게 나아요.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기저질환이 문제입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이 계속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깨어나신다 해도 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얼마나 높은데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뇌졸중 재발률은 1년 내 15%, 5년 내 30% 정도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처럼 위험 인자가 많으면 그보다 훨씬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이 조절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약물 치료. 재활도 꾸준히 하셔야 하고요. 식이 조절. 그 말에 은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었죠. 그런데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가 식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면 어떡하나요? 의사가 은숙 씨를 보았어요. 보호자분이 관리하셔야죠. 환자 스스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은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더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의사의 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빠가 음식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게 원인이었던 거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네. 과식과 비만, 그로 인한 당뇨와 고혈압. 이게 뇌졸중의 주요 원인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분은 왜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건가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나요? 의사가 은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평생 그랬어요. 혹시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과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심리적 문제. 은숙 씨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어릴 때 많이 굶었다고. 일단 환자분이 깨어나는 게 먼저입니다. 지켜봅시다.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담실을 나와서 세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엄마. 큰아들이 은숙 씨의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은숙 씨는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태수 씨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었죠. 은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깨어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19장 수술과 중환자실. 이틀째 되던 날 밤. 태수 씨의 상태가 급변했어요.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간호사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은숙 씨와 아이들이 뛰어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출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수술 준비해요. 의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술이요?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큰아들이 은숙 씨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쓸게요. 겨우 서명을 했어요. 수술 시간은 4-5시간 걸립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태수 씨가 급하게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여보. 은숙 씨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 계셔야 해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수술 중이라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은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아이들이 부축했습니다. 아빠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빠는 강하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큰아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은숙 씨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죠. 엄마, 앉아 계세요. 쓰러지시겠어요. 둘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새벽 3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보호자분? 네. 어떻게 됐어요? 은숙 씨가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출혈 부위를 제거했어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뇌 손상이 생각보다 큽니다. 깨어나신다 해도 후유증이 클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요? 아마 거동이 어려우실 겁니다. 재활이 필요하고요. 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만 있다면 그것으로 됐어요. 지금 회복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중환자실로 갈 거예요. 의식은 언제 돌아오나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깨실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불확실한 대답이었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 괜찮으시겠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 드려요.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 둘째가 은숙 씨를 껴안았습니다. 그제야 은숙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 중얼거렸죠.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숙 씨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수술 후 3일이 지났어요. 태수 씨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여러 줄에 연결된 채로 면회 시간이 되면 은숙 씨는 들어갔어요. 하루에 2번 10분씩. 여보, 나예요. 태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깨어나요. 응, 나 여기 있잖아요. 대답은 없었어요. 규칙적인 기계음만 들렸죠.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은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더 잘해줄걸. 손을 꼭 쥐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10분은 너무 짧았어요. 보호자분, 시간 됐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규칙이에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이들도 교대로 면회를 갔습니다. 아빠, 저희예요. 깨어나세요. 아빠, 손주들이 보고 싶대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하지만 태수 씨는 반응이 없었어요. 나흘째, 닷새째가 지나갔습니다.
의사가 또 은숙 씨를 불렀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식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있는 건가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 말의 의미를 은숙 씨는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은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의사가 물러갔어요. 은숙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이러다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 씨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늘을 보며 빌었어요. 평생 착하게 살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목이 메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어디세요? 빨리 오세요. 무슨 일이야? 아빠가 깨어나셨어요. 뭐? 은숙 씨는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니 태수 씨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여보. 은숙 씨가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방금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 오시면 진찰하실 겁니다. 들어가 봐도 돼요? 잠깐만요. 상태 확인하고 불러드릴게요. 15분 뒤 면회가 허락됐어요. 은숙 씨가 들어갔습니다. 여보. 태수 씨가 은숙 씨를 보았어요.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입을 움직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인공호흡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은숙 씨가 남편이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당신 살아줘서 고마워요. 은숙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의식을 되찾은 뒤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인공호흡기를 떼고 일반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말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간단한 단어만 겨우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물, 아파. 그게 전부였어요. 오른쪽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사 말대로 반신마비가 온 거였죠.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의사가 말했지만 얼마나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은숙 씨는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어주고 물을 먹여주고. 여보, 오늘 날씨 좋아요. 창밖 좀 봐요. 태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쁘죠? 나으면 우리 산책하러 가요. 태수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울어요? 괜찮아요. 다 나을 거예요. 은숙 씨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태수 씨는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 응. 미안해. 겨우 두 글자를 내뱉었어요. 은숙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태수 씨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이틀 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조금씩 말도 늘어났어요. 고마워 당신.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내가 짐만 됐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은숙 씨가 남편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응. 무슨 이야기? 내가 왜 그렇게 먹었는지. 은숙 씨는 숨을 죽였어요. 50년을 궁금했던 그 이야기를 드디어 듣게 되는 건가요? 천천히 말해요. 조급하지 않아도 돼요. 태수 씨가 천장을 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 어릴 때 전쟁 직후였어. 말이 느리고 어눌했지만 은숙 씨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배고파서 죽을 뻔했어.
며칠씩 굶었어. 엄마가 우리 목까지 주시려고 안 드셨지. 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쓰러지셨어. 굶어서 돌아가셨어. 은숙 씨는 입을 막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밥만 보면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다시 굶을까봐 먹을 수 없게 될까봐. 태수 씨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꾸 먹게 됐어. 멈출 수가 없었어. 은숙 씨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남편의 식탐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는 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였다는 걸. 여보. 은숙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남편의 아픔. 그 깊은 상처를.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아니야,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어요. 다음 날. 태수 씨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6살 때였어. 천천히 하나하나 기억을 꺼내듯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1950년대 중반 한국은 아직 폐허였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모두가 배고팠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가셨어. 어머니 혼자 세 아이를 키워야 했죠. 태수 씨가 맞이였어요. 엄마가 품팔이를 하셨어. 남의 집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버는 돈으로는 내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쌀이 귀했어. 보리쌀도 귀했어. 가끔 미군 부대에서 나온 밀가루로 죽을 쑤어 먹었대요. 그것도 없으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요. 동생들이 배고프다고 울었어.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당신 몫을 우리한테 주셨어. 나는 먹지 말라고 했어. 엄마도 드셔야 한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대요. 아니다. 엄마는 안 배고프다. 너희들 먹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먹였다고. 1달, 2달 그렇게 지나갔어. 어머니는 점점 말라갔어요. 어느 날 엄마가 쓰러지셨어. 일하러 나갔다가 길에서 쓰러진 거였죠. 사람들이 집으로 데려다 줬는데 일어나지 못하셨어. 의사도 약도 없었어요.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 6살 태수 씨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 은숙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밥도 못 먹여서. 굶지 마라. 꼭 밥 먹어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대요. 태수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어요. 그때부터 밥이 무서웠어. 무섭다고요? 없어질까봐, 다시 굶을까봐.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불안했어. 이게 마지막 일까봐. 그래서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됐대요. 다음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어린 시절 굶주림의 공포. 그게 평생 태수 씨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결혼하고도 그게 안 없어졌어. 은숙 씨는 남편이 손을 꼭 잡았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어.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었어. 태수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한테 미안했어.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나야말로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태수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친척 집으로 갔어. 외삼촌 집이었대요. 거기도 형편이 어려웠어. 우리까지 먹일 여유가 없었지. 세 남매는 짐이었어요. 큰 외삼촌네, 작은 외삼촌네 돌아가며 지냈어. 몇 달씩 있다가 다른 집으로 옮기고. 눈치 봐야 했어. 밥 먹을 때마다 미안했어. 아이들은 밥을 조금만 먹으려고 노력했대요. 하지만 배는 고팠죠. 밤에 몰래 부엌에 가서 남은 밥을 먹었어. 들키면 혼났어요. 도둑놈 같은 새끼. 그런 소리 들었어. 태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0살 때 나는 서울로 왔어. 혼자서요. 동생들은 친척 집에 남겨두고. 막노동을 했어. 벽돌 나르고 집 나르고. 어린 나이에 어른들 틈에서 일했대요. 번 돈으로 밥을 사 먹었어. 처음으로 돈을 주고 밥을 먹어본 날. 국밥집이었어. 주인 아저씨가 밥을 한 그릇 주셨는데 태수 씨는 그 밥을 먹으면서 울었대요. 이렇게 배불리 먹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은숙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부터 돈만 생기면 밥을 사 먹었어. 먹는 게 유일한 행복이었대요. 배고픈 게 너무 무서웠거든. 15살에 건설 현장에 정식으로 취직했어요. 일을 열심히 했어.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태수 씨를 인정했어요. 성실하다고. 돈을 벌면 처음 하는 게 밥 먹는 거였어. 그때도 많이 드셨어요? 응, 한 끼에 2~3공기씩. 주변 사람들이 놀랐대요. 그 작은 몸에 어떻게 그렇게 먹냐고. 근데 아무리 먹어도 불안함은 안 없어졌어. 다음 끼니가 보장되지 않은 것 같았어. 계속. 트라우마는 그렇게 깊이 뿌리 내렸던 거예요. 결혼할 때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왜 안 했어요? 부끄러웠어. 그리고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어. 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 그럼 괜찮아질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졌어. 밥만 보면 계속 불안했어. 지금 안 먹으면 다음에 못 먹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태수 씨가 은숙 씨를 보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도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숙 씨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우리 함께 이겨내요.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 씨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남편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6살에 어머니를 잃고 굶주림 속에서 자라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살아남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은숙 씨는 눈물이 났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알았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왜 진작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책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은숙 씨는 남편이 식탐만 보였어요. 그 뒤에 숨은 아픔은 보지 못했죠. 나도 힘들다고만 생각했어. 남편도 힘들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다음 날 아침, 은숙 씨는 병원 도서관에 갔어요. 심리학 책을 찾아봤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정신적 외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상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생존과 관련된 트라우마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바로 그 경우였던 거죠. 정신과 상담을 알아봤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말했어요. 트라우마 치료가 가능한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트라우마는 더 그렇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은숙 씨는 희망을 가졌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치료하면 되지. 병실로 돌아왔을 때 태수 씨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다녀왔어. 은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편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 받아봐요. 상담? 응. 정신과 상담. 당신 트라우마 치료하는 거. 태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 정신병자야?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정신병이 아니에요. 은숙 씨가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릴 때 겪은 일 때문인 거죠. 이제는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해봐요. 태수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고마워요. 은숙 씨가 남편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은숙 씨는 트라우마에 대해 공부했어요. 책도 읽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도 했어요. 은수가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응,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어. 어머, 어디 아프셔? 은숙 씨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응, 근데 이제야 남편을 이해하게 됐어. 정말? 응. 그동안 몰랐던 걸 알게 됐거든.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은수가 넌 정말 대단해. 뭐가?
50년을 참고 산 것도 대단하고 지금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게 대단해. 은숙 씨는 울컥했어요. 당연한 거야 남편인데. 당연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든. 친구의 말에 은숙 씨는 생각했어요. 나도 포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안 했죠. 끝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게 부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주일 뒤, 태수 씨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말도 조금 더 잘하게 되었고 오른쪽 팔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회복 속도가 빠르네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태수 씨는 은숙 씨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이야.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시켰어요. 아파도 참으셔야 해요. 태수 씨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은숙 씨는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치료가 끝나면 태수 씨는 녹초가 되었어요. 힘들어. 조금만 더 참아요. 나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응.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은숙 씨에게 말했어요.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은숙 씨가 의자에 앉았어요. 5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런 이야기 또 하려고요? 들어줘 꼭 하고 싶은 말이야. 태수 씨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그런데 제대로 표현을 못했지. 태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알 것 같아. 여보. 내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가고.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당신 인생을 내가 망쳤어. 태수 씨가 울먹였어요. 은숙 씨도 눈물이 났어요. 망친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산 거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당신 아픔을 몰라서 미안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태수 씨가 말했어요. 달라진다고? 응 나 정말 바뀔 거야 당신을 위해서. 무리하지 마요. 천천히 해도 돼요. 아니야 이번엔 정말 할 수 있어. 태수 씨의 눈빛이 달랐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죽을 뻔했잖아. 그때 깨달았어. 뭐요?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은숙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응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태수 씨가 은숙 씨의 손에 키스했어요. 힘없는 키스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사랑해. 태수 씨가 말했어요. 결혼 후 처음 하는 말이었어요. 나도 사랑해요. 은숙 씨도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태수 씨가 퇴원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여보, 조심해요. 은숙 씨가 남편을 부축했어요. 집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집이다. 태수 씨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편하죠? 병원보다 낫죠? 응, 좋아. 아들들이 와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오신 거 축하드려요. 고맙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숙 씨가 상을 차렸어요. 예전과 달리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앞에 놓인 밥그릇. 한 공기였어요. 반찬도 적당했습니다. 나물, 생선, 국. 건강식이었죠. 아버지 드세요. 태수 씨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지켜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다 드셨어요?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응. 더 드실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됐어. 정말요? 응, 이 정도면 충분해. 가족들은 놀랐어요. 태수 씨가 밥을 더 달라고 하지 않다니. 아버지 배 안 고프세요?
큰아들이 물었어요. 고파하지만 참을 수 있어. 태수 씨가 은숙 씨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과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은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괜찮아, 정말 괜찮아. 식사가 끝나고 아들들이 돌아갔어요. 은숙 씨와 태수 씨만 남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응, 솔직히 아직은 힘들어.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하지만 병원에서 배운 거 있어. 뭐요? 배고픔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과식이 나를 죽인다는 거. 태수 씨가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절할 거야. 무리하지 마요. 천천히 해도 돼요. 알아, 당신이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숙 씨가 남편이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죠. 내가 도와줄게요. 그날 밤, 태수 씨가 잠들고 난 뒤, 은숙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이 예전보다 적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정말 달라졌구나. 은숙 씨는 믿기지 않았어요. 50년을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문제가 이렇게 풀릴 줄은.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있을 테고 태수 씨도 힘들어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은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서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해서 고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태수 씨는 재활 치료를 받으러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갔습니다. 은숙 씨가 함께 갔죠. 아프면 말해요. 응, 괜찮아. 물리치료사가 태수 씨의 팔을 움직였어요.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참았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치료사가 말했어요. 정말요? 네. 처음보다 훨씬 나아지셨어요. 은숙 씨도 느꼈어요. 남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어요. 느리지만 혼자 힘으로. 여보, 저기까지 걸어봐요. 응. 태수 씨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잘하고 있어요. 은숙 씨가 응원했어요.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은 밥 반 공기만 해줘. 반 공기요? 응, 어제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서. 태수 씨가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어떤 날은 힘들어했습니다. 배고파, 정말 배고파. 조금만 더 참아요. 참으려고 하는데 자꾸 음식 생각이 나. 그럴 때 은숙 씨는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생각나요? 어릴 때 굶었던 게. 지금은 안 굶잖아요. 밥이 여기 있어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하지 않아요. 은숙 씨가 남편을 안아줬어요. 정신과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상담 선생님을 만났어요. 어린 시절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인식하고 이해하면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불안해할 때 안심시켜주세요. 음식이 충분하다는 걸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집에서 은숙 씨는 실천했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봐요. 음식이 이렇게 많아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태수 씨가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신기한 경험을 했어. 뭔데요? 밥 한 공기 먹고 나서 충분하다고 느꼈어. 정말요? 응, 처음이야. 평생 처음. 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야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 당신은 처음부터 정상이었어요. 다만 아픈 거였을 뿐이죠. 은숙 씨가 남편을 안아줬어요. 이제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 응, 그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2달째. 은숙 씨와 태수 씨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태수 씨는 지팡이를 짚고 은숙 씨는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날씨 좋네요. 응, 산책하니까 기분이 좋아. 10분 정도 걷고 쉬고 다시 걷고.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조금씩 늘려가면 되지. 식사는 규칙적으로 했어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간식은 오후 3시에 한 번만. 은숙 씨가 말했어요. 알았어. 태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간식은 과일이나 견과류 조금. 예전처럼 라면이나 빵을 먹지 않았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좀 고파하지만 참을 만해. 태수 씨가 웃었어요. 예전 같으면 못 참았을 텐데 신기하지? 많이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은숙 씨가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날은 힘들어했어요. 오늘은 정말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계속 음식 생각이 나. 그만 생각하려고 해도. 그럴 때 은숙 씨는 다른 활동을 제안했어요. TV 같이 볼까요? 응.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눴어요. 음식 생각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상담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었죠. 효과가 있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체중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한 달에 2kg씩. 급격하지 않게 건강하게.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무리하면 요요가 와요. 의사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은숙 씨는 매일 태수 씨의 체중을 기록했어요. 오늘은 91.5kg. 어제보다 200g 줄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혈당도 안정되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도 줄일 수 있겠어요. 의사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인슐린도 끊을 수 있을 거예요. 희망적인 말이었어요. 은숙 씨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음식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었어요. 적당한 양만 만들면 됐으니까요. 시간도 생겼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은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미안해, 그동안 못 만나서. 괜찮아. 남편 때문에 바빴다며? 응, 많은 일이 있었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밥도 먹고. 은수가 표정이 밝아졌다. 뭔가 좋은 일 있어? 응, 남편이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집에 돌아왔을 때 태수 씨가 물었어요. 재미있었어?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앞으로 자주 만나. 정말? 당연하지.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은숙 씨는 고마웠어요. 남편이 변하니까 자신의 삶도 조금씩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째.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쌓여갔어요. 태수 씨는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요. 여보, 봐요. 혼자 걷고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은숙 씨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넘어질까 걱정되었지만 태수 씨는 균형을 잘 잡았습니다. 다 나은 것 같아.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치료사도 놀라워했어요. 환자분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회복 속도가 빨라요. 아내 덕분이에요. 태수 씨가 은숙 씨를 보며 말했어요. 식사 시간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화가 있었어요. 오늘 날씨 어때? 좋더라. 산책하기 딱이야. 저녁 먹고 나갈까? 그래, 그러자. 예전에는 말없이 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식사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천천히 먹으니까 맛이 더 잘 느껴져. 태수 씨가 말했어요. 그렇죠? 급하게 먹으면 맛을 못 느껴요. 은숙 씨가 웃었습니다. 한 끼에 30분 정도 걸렸어요. 예전에는 15분이었는데 천천히 먹으니까 배부른 느낌도 달라.
어떡해요? 만족스러워. 진짜 먹었다는 느낌. 태수 씨의 표현이 신기했어요. 장 보는 날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같이 갈래요? 응, 나도. 네, 같이 가요. 태수 씨는 처음에 놀랐어요. 은숙 씨가 혼자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마트에서 함께 장을 봤습니다. 이거 살까? 좋아. 그리고 저것도.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일주일은 먹어요. 예전 같으면 사흘도 못 갔을 양이었죠. 계산을 하면서 태수 씨가 말했어요. 장값이 많이 줄었네. 그렇죠? 예전에 절반도 안 돼요. 미안해. 뭐가요?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쓰게 해서. 이제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은숙 씨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아들들이 놀러 왔을 때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큰아들이 감격했어요. 응, 나도 느껴. 얼굴색도 좋아지시고 걸음걸이도 좋아지셨어요. 다 엄마 덕분이지. 태수 씨가 은숙 씨를 보며 말했어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큰아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밥을 한 공기만 드시네요? 응.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정말 대단하세요. 넌 아버지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구나? 아, 아니에요. 그게. 큰아들이 당황했어요. 괜찮아. 나도 내가 할 수 있을지 몰랐어. 태수 씨가 웃었어요. 근데 해냈어. 늦었지만. 손주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같이 밥 먹어도 돼요? 그럼 같이 먹자. 예전에는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식사하는 걸 꺼렸었죠. 이제는 편하게 앉았어요. 할아버지, 탕수육 드세요. 고마워. 할아버지는 이것만 먹을게. 너희가 많이 먹어. 정말요? 할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응. 근데 할아버지는 조금만 먹어도 돼. 아이들이 신기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 가족이 돌아간 뒤 은숙 씨와 태수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행복했어. 태수 씨가 말했어요. 나도요. 가족이랑 편하게 밥 먹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앞으로도 자주 그러면 돼요. 은숙 씨가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변화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30장 지금 이 순간의 감사.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잎들이 조금씩 색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50년이라는 세월. 참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죠.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이해할 수 없었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그 모든 시간 뒤에 숨어있던 아픔을. 사람의 마음이란 참 복잡한 거더군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뒤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고 그 상처들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걸. 은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많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먹기에 딱 알맞은 정도.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냄새 좋은데? 태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 걷더군요. 곧 다 됐어요. 앉아 계세요.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이제 다 했어요. 상을 차렸어요. 밥 2공기,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소박한 저녁상이었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어요. 식사는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한 숟가락씩 여유롭게. 오늘 산책하면서 봤는데 코스모스가 예쁘더라. 그래요? 내일 같이 볼까요? 좋지. 이런 대화들이 있는 식사 시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태수 씨가 그릇을 들고 일어났어요. 내가 설거지할게. 당신이? 응. 이제 할 수 있어. 은숙 씨는 말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 창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풍경이더군요. 설거지를 마친 태수 씨가 옆에 앉았어요. 노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뭔데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중매로 봤잖아. 그랬죠. 그때 당신이 참 예뻤어. 세상에,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은숙 씨가 웃었어요. 진짜야. 그때 첫눈에 마음에 들었거든. 그랬어요? 응.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태수 씨가 은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못난 남편이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우리 잘 살았어요. 이제부터 더 잘할게. 지금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옛 습관이 고개를 들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은숙 씨는 남편이 손을 조금 더 꼭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우리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하루하루 한 걸음씩. 그렇게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더군요. 노을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보랏빛으로 변하고 보랏빛은 다시 어둠으로 물들어갔어요. 하루가 저물어가는 풍경. 하지만 또 내일이 올 겁니다. 새로운 아침이,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그 하루를 두 사람은 함께 맞이할 거예요. 은숙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은 채로. 이 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것. 손을 잡고 있다는 것. 서로의 온기를 느낀다는 것. 그게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첫 별이 떠올랐어요. 작지만 밝게 빛나는 별. 그 별빛처럼 두 사람의 앞날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지인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식탐 많은 남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듣고 나니 평생 굶주림의 기억과 싸워온 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옆을 지켜온 아내의 시간이 보이더라고요. 식탁 위에 보이는 모습 뒤에는 이렇게 말로 다 못할 사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죠. 늦게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바뀌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이런 사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신 점이나 떠오르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주세요.